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일단 대상 지역은 이렇습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도의 시지역,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전세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되고요.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시행 첫 1년 동안은 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면제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인데요. 만약에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신 대로 사실은 전국 거의 모든 지역, 모든 도시 지역의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되고 전월세 시장 상당히 큰 변화가 일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 많이 나오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데 순기능 또 역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론가님, 이 제도가 도입될 땐 분명히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효과 등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뭐 임대차 3법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뭐 계약갱신 청구권자라든지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31일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바로 시행이 됐죠. 근데 이제 전월세 신고제만 계속 유예가 됐었는데 사실은 뭐 시스템을 갖다가 만드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뭐 전월세 신고제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사실 임대차 3법이 이제 밑그림, 그다음에 완전히 시행되는 단계로 들어갔는데요. 가장 큰 목적은 뭐니 해도 사실은 임대차 임차인의 보호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들 대부분은 뭐 확정일자를 대부분 다 신고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체 전월세 거래 건수의 한 30%만 확정일자를 받지 나머지는 뭐 확정일자 자체도 받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뭐 조그만 보증금을 내고 사는 뭐 원룸이라든지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실제로 그 임대차 보호법상의 어떤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전월세 거래량 물량의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저도 이번에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런 통계를 보고서요. 사실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은 그 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전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 즉 임차인들이 임대차 보호법을 갖다가 보호법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제일 첫 번째의 순기능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뭐 전월세 시장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할 수가 있겠죠. 가령 뭐 특정 지역이 얼마나 오르내린 폭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계약 내용은 어떤 거냐, 이런 게 이제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서 사실은 정부의 어떤 향후, 가령 뭐 전월세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 입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그 밑바탕, 밑그림이 될 수 있는 어떤 자료를 모으고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순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요. 어떤 그 세입자들이 보호받기 위해 확정 일자인이라는 걸 전입 신고를 하면서 이제 주민센터 등에서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를 신청하는 경우는 30% 내외라고 합니다. 즉 70% 정도는 이에 관련된 어떤 그 보호에서 지금 논외에 있었던 건데 이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이분들도 그 보호막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지금 정부는 설명을 하는 거죠. 아울러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어떤 그 정부 차원의 정책 입안을 하는데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새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세입자 차원에서도 일일이 부동산 다 찾아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를 보고 어느 정도인지 대충 그 가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어서 좀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내가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걸 이렇게 다 공개를 해야 되느냐, 창피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떠한 그 새 집을 갖고 어떤 그 세입금을 얼마나 받는지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 아예 세 안 놓겠다, 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효과가 미치게 될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확정일자 받는 게 30%인데 그걸 100%로 간다는 건 진짜 획기적인 변화거든요. 그럼 과연 이런 행정 능력이 가능한지가 이제 일단은 역기능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임대차 3법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먼저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를 할 때 이게 순서가 전월세 신고제부터 해서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윤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굉장히 투명해진 시장이 되는데요. 네. 여기는 저는 이 전월세의 그러니까 신고제에 대해서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세원이 노출된다는 걸 봅니다. 지금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최대 장점은 이 어떻게든지 하여튼 집 값이 알려지니까 그걸로 충분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이제 세원 노출이 또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과세 부담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까?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다 이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매물을 다시 집어넣거나 그러니까 수급이 완전히 이제 망가질 수도 있고요. 또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순기능에도 속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가를 주택으로 임대하는 집도 많아요.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서 방을 나눠서 세 주는 것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이 뭐 월세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보증금부 월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깔세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맞춰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큰 그림은 없는데요. 네. 뭐 우리가 임대차법 2법을 시행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이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굉장히 죽고 또 가격은 상승을 하고 거기에 지금 뭐 이것까지 얹혔을 때 과연 초기에 이 부작용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들이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시장에서는 이걸로 통해서 세원으로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의구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이제 좀 해소가 돼야 되고요. 아니 그럼 뭐 이제 집 빌려주는 사람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세금 내는 뭐 이제 세원이 노출된 만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이거는 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뭐 임대차 3법이 진짜로 이것이 뭐 저는 뭐 전체 입법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잘 되려 그러면 뭐 이것이 뭐 어떤 부작용, 작용 이런 걸 떠나서 획기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세 가지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나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정해진 그 숫자에서 자꾸만 어떤 울타리를 치면서 네. 제도적인 제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발전될 수 있어서 이것을 하기 전에 충분한 공급 대책도 조금 같이 두 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큰 그림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과 그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쓴소리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전월세 신고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는 결국은 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도 많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울러 국세청도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임대 수입 등등에 대해서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시선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과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시선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부 측에서요, 이 데이터를 갖고서 뭐 세금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세원을,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분명히 세금이 가야 되는 뭐 헌법적인 그런 가치에 이 분명히 뭐 위배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 소득을 발견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원칙은 꼭 지켜야 되고요. 그럼 과세는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대신 수입이 노출되면은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령연금이 타드시는 분이 이제 못 받게 되고요. 의료 지원 혜택 이런 것도 못 받게 되고 어떤 때는 이제 장학금까지도 못 받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지 뭐 세금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네. 국민들에게 굉장히 엉뚱한 지금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 같아서 세금을 한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과세 저는 뭐 신고가 되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공평하고 공정한 거죠. 그러나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하신 전월세 신고제의 장점이자 단점이 세금이라는 거죠. 이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고 그렇다면 진짜로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신고 안 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부분들
자꾸만 음성화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력하게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모님 말씀대로 소득이 파악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또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한 이 정책 당국이 좀 더 솔직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실현이 되게 되면 항상 시장에서는 편법을 찾아서 또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떤 그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유형이 있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지요. 신고하지 않으면 더 깎아줄게. 이렇게 해서 역제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론가님. 사실 뭐 지금도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제대로 신고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선진사회가 곧 투명한 사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걸이 국가가 그 목적을 향해서 지향을 해서 계속 나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게 나중에 그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세에 대해서 자료가 될 수 있고 또 과세 참고 자료도 될 수가 있겠죠. 뭐 가장 뭐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무서워서 장못 담그랴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런 편법은 있을 거예요. 가령 뭐 임차인이 소득공제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낮게 좀 신고하자. 뭐 너도 좋고 나도 좋으니까 뭐 임대인이 임차인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사실은 뭐 월세를 갖다가 낮게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물론 뭐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사실은 뭐 이런 어떤 편법들 이런 걸 갖다가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이고요. 단지 이런 이제 자료들이 쌓이면 데이터들이 쌓이면 이상하게 이 집은 굉장히 낮다 그러면은 그거는 의심스러운 거래가 될 테니까 네. 결국은 어떤 시정 정책, 교정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겠죠. 이런 점이 저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